네, 15가 오늘 마지막 공원의 법칙인데요. 여러분 길었죠? 1가부터 15가까지 이렇게 쭉 잘 달려오신 거 여러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지고 15가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성장케 합니다. 네, 이걸 한번 외우셔도 좋습니다. 당신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도 할 텐데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더 케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것은, 내가 성숙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배우자를 향한, 아니면 제자를 향한, 아니면 동료를 향한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맥스웰도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성장 동기가 이기적이었다. 성장해서 성공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성장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성장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서서히 깨닫는 것이죠. 내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만약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점점 성숙하게 돼서 예수님을 닮는다든지 아니면 바울 사도를 닮는다든지 이렇게 인격과 어쩌면 풀리 사역과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효과적인 사람이 된다면 상대에게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유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도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내가 성장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성장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스스로 선 거예요. 예,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스스로 먼저 서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 이게 맥스웰의 성장 법칙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고요.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이제 인파워라는 개념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서는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완전히 내가 섰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서는 과정 가운데서 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을 일으켜주고 같이 세워주고 한다. 우리 바나바를 감정이입을 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또 같이 동역으로 끌고 또 마가 같은 사람을 또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네, 여러분 타인에게 가치를 더하기입니다. 타인에게 가치를 더하기.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다.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 말이에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을 할까? 이런 거를 매일 생각했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렇게 어떤 좋은 일을 할까? 어떤 사람에게 가치를 더해줄까? 그리고 자기 전에는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을 했지? 어떤 사람에게 가치를 더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남긴 업적은 굉장히 대단하죠. 미국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다양한 면에서 사람들에게 또 어떤 공헌의 그 마음들이 풍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주제가 저수지가 아닌 강물이 되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be a river, not a reservoir. reservoir는 저수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내 것만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만 하고 그렇게 쌓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 물이 고이다 보면은 상하기도 하고 썩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흘려보내고 영향은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선물도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선장을 쓴 고든 맥도날드가 멘토에 대해서 물어볼 질문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전의 양면을 지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보기 법칙 때 멘토에 대해서 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공헌을 우리가 이제 뭐 갈릴레오라든지 또 어쩌면 인류 역사에 뭐 공헌을 한 뉴턴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업적적 공헌보다 맥스웰이 주장하는 공헌이라는 거는 사람을 남기는 거를 공헌을 더 강조를 합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렇게 남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멘토를 찾으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을 물어보면서 다시 동전의 반대쪽에 우리가 멘토를 찾는 것만 아니라 내가 멘토가 되었을 때 물어봐야 될 질문들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 당신을 멘토링하고 지혜의 기준점을 제시하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스스로 서는 과정에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나 코치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 당신을 멘토링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키는가.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 혹은 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누가 당신을 자극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가. 이제 열망을 인스파이어 하거나 아스파이어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더 푸시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꿈에 힘을 불어넣는가. 이것도 진짜 인스파이어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에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행동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꿈을 불어넣는가. 꿈에 힘을 불어넣는가. 아끼는 마음으로 누가 당신을 꾸짖는가. 어쩔 때는 이 영어로 리뷰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하거나 달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당신의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 일곱 번째는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당신의 짐을 덜어주는가.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두 사람, 여러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당신의 삶에 즐거움과 웃음을 주는가. 제가 더 웃겨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누가 당신이 기죽었을 때 마음을 다잡게 하는가. 그렇죠? 마음을 탁 잡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당신이 신실하게 하나님 또는 신, 또 삶의 본질과 의미를 찾도록 해주는가. 누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멘토를 찾을 때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부모님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배우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아주 가까운 또 형이나 선배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스승님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코치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들어왔어요. 거꾸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공원의 법칙은 이제 여러분이 물을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강 쪽으로 물을 흘려 보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임파워러라는 표현을 쓰고요. 멘토 대신에 그 워러는 물과 같은 존재, 생수와 같은 존재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멘토링을 하고 지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고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멘토링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을 불러일으키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제 바울과 마가 같은 두 사람을 저는 머릿속에 간직하시면서 더 그분들에게 깊어질 수 있도록 깊이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승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제가 이제 인파워 리더십도 그거와 관련된 건데 당신은 누구를 자극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까? 그렇죠? 당신은 누구의 꿈에 힘을 불어넣으려 하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꾸짖습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거에 질문을 이제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플랜을 조금 더 전략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그리고 오히려 더 소수의 사람에게
한번 하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을 의미 있게 살 기회도 한 번뿐이다. 내 신념은 언제 어디서든 영향력을 발휘할 일이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그에게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한다. 네. 좀 의미 있는 가치를 더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는 나는 누구의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가? 예,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죠. 자녀들이 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거나 이제 너무 게임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계속 예, 제 선생님한테 이메일 오고 제 자녀에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당신은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누구의 짐을 덜어준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성장케 합니다. 거의 모든 경영자는 죽음보다 세상에 공헌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도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삶의 즐거움과 웃음을 주십니까? 당신은 기죽은 누구의 마음을 다잡게 하십니까? 당신은 누구를 신실하게 하나님을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멘토를 찾기에 앞서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워러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앞서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주고 주기 위해 성장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욕구와 필요도 더 많이 채워줍니다. 이제 이 얘기는 어떤 존 맥스웰도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더라? 그분이 하여튼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한 얘기입니다. 지그 지글러. 예. 그래서 맥스웰이 이제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또 성장, 성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 말을 들으면서 아 맞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세워주면은 결국에는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생각하는 상대를 인파워하려 하면 세워주려 하면 결국에는 나도 성장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감사한다. 첫 번째는 일단은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충분히 도우면 우리도 원하는 것을 뭐든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받은 게 많다. 여기저기서 받은 게 많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받은 게 많다. 이제는 주면 되는 거죠. 감사의 표현으로. 그 다음에 사람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목표라든지 태스크보다는 사람들은 리더가 어디로 이끄냐보다 먼저 그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 그 사람이 믿을만한지 알고 싶어한다. 성공의 척도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사람의 수다. 세 번째는 이제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저도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애지중지하는 것을 그냥 놓아버리기만 해도 우리 내면에서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탐욕이라는 악마가 죽는 것이다. 저는 이 상상을 많이 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땅을 파는 거 그 장면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돌덩어리 아닌가? 거꾸로 됐나? 돌을 떡이 되게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그 장면 이제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애지중지하고 또 생필품 또 먹고 살고 사는 거 그쵸. 그래서 생존의 절대절명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게 이제 허용이 되죠. 예, 생존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도 되고 뭐 생존을 위해서는 뭐 해도 되고. 근데 그 물질에 자유하지 않는 한 또 어렵다. 코치를 찾고 호칭 관계를 넓혀가 보세요. 이런 관계 속에서 또 이런 패러다임과 프로세스 속에서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삶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7가지 습관의 첫 번째 습관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도적이 되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받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뺏길 우려가 있다. 맥스웰이 초반에 교회 목회를 하는데
매주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밥을 사준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매주 사주고 그렇게 하고 3년이 지나서 존 맥스웰이 다른 교회로 이제 청빙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가려고 했더니 그분이 딱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냥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내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끌려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습니다. 성공을 수학이 아닌 파종으로 생각한다. 그대의 인생은 차가 넘치는 찻잔과 같소.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요. 스님이 한 얘기야. 스님이. 새로운 것이 들어갈 여유가 없지요. 더 받아들이지 말고 쏟아버리시오. 네, 하프타임 책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에 출판사 사장이 일이 너무 많고 막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스님한테 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님이 딱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게 잔에다가 물을 계속 따르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러니까 여기를 비우라는 거죠. 계속 뿌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다 가는 사람은 누구나 이곳을 왔다 간 이유를 분명하고 타당하게 남겨야 한다.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한테 왜 이 땅콩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말입니까? 하면서 계속 그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하다가 땅콩으로 많은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 또 먹일 수도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하죠. 네,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 집중한다. 예, 제가 글이 이게 잘못됐네요. 이거는 뭐예요? 만족은 자기 만족이라는 거는 자기를 채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은 발전시켜서 결국에는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다. 디벨로프먼트거든요. 풀필먼트를 넘어서 자기를 채우는, 물을 채우는 걸 넘어서 이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디벨로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계속 주기 위해 우리는 계속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를 배워놓으면 또 영어를 가르쳐 줄 수가 있고요. 리더십을 배워놓으면 리더십을 가르쳐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삶을 어떻게 스스로 서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지 인파워를 배워놓으면 또 인파워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더 이상 베풀 게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계속 베풀고 싶으면 계속 성장해야 한다. 제가 쓴 말입니다. 이건 그때가 좋았지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보자.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아셨죠? 네. 성장하기 위해 주고 주기 위해 성장하라. 예, 이거는 방금 한 거 복습이고요. 이제 적용 과제입니다. 예, 짐론이 한 말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나를 돌볼 테니 당신은 나를 위해 당신을 돌보십시오. 좋은 말이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나를 돌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신은 나를 위해 당신을 돌보십시오. 그래서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윈윈하고 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밑바탕에 어떤 욕망이 깔려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하려는 이유가 여러분 자신만 행복해지기 위해서인가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인가. 누구에게도 삶의 주도권을 주지 말자.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신이 주는 쪽인지 주로 받는 쪽인지 아니면 관계의 균형이 잡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제 가서 취하는 쪽인가? go getter라고 표현하죠. 아니면 가서 주는 사람, go giver. 그래서 주로 받는 쪽이라면 상대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요. 당신에게 소중한 목표와 꿈을 서너 개 적어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이름도 적어보십시오. 이제 솔직히 대답하면 어느 쪽이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일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젝트나 뭘 하더라도요. 사람에게 중요시해야 되지 않나. 존 맥스웰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바나바 얘기를 보면은 이제 바울이 선택한 어떤 적합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 그리고 바나바가 선택한 일단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 사람에게 잠재력을 신뢰해 주는 거. 둘 다 좋은 표현이고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가 이제 얘기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 보면 일단은 적합한 사람을 먼저 태우고 나서 버스에 그리고 차에 태우고 나서 함께 그 비전들을 구상하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그런 사람이고 싶은가? 내 삶의 공헌을 법칙을 적용해야 할 영역 및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일이 누군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태도의 변화가 있을까? 네. 하여튼 제가 이어서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뭐 화면을 보면은 또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일단 이어서 하고 마지막에 같이 얘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공헌의 법칙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를 서머리합니다. 그래서 영적 내면의 성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는 가운데 성품의 사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공헌의 법칙은 좀 지적인 영역이 추가된, 그쵸? 그리고 본보기의 법칙은 이제 정서적, 감정적으로, 그다음에 신체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그래서 각각의 네 가지 영역도 이런 식으로 지정신영 중에서 또 영적인 면도 존 맥스웰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네, 8주간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장의 여정 멈추지 마시길 바라요. 그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 한번 환영을 좀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21세기가 이제 왔는데 20세기에 이거 초판 만들어진 지는요 88년인가? 이제 이렇게 80년인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88년 정도. 그리고 한국에 번역된 책, 처음 번역된 책, 이 책이 이제 1994년 판입니다. 네, 제가 읽고 여러 번 읽은 책인데요. 94년 판. 그래서 25주년 맞이 책이 나왔고 지금 미국의 아마존에서는 30주년 책이 또 나왔어요. 다시. 그런데도 아니 여러분 경영, 리더십 그리고 자기계발 이런 책은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장수하고 그리고 계속 하는 이유는요. 이 책이 주는 강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원칙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원칙. 그리고 저는 변하지 않는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 나오는 패러다임. 그걸 저는 이제 성경적 패러다임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거죠. 원칙, 자연법칙, 진리, 자명한 거, 보편타당한 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옳고 그름이 있다. 그것이 우주를 푸는 실마리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적이 있죠. 그거를 어떻게 부인하지 못하냐. 그래서 그거의 이면에는 절대자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티븐 코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도 우리가 양심에서 거부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거짓되이 행동하고 그쵸?
우리 십계명 같은 데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는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명한 법칙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거의 근거와 그거의 중심이 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세계관이에요. 패러다임은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점에 있어서 외면을 잘 개발시키면 그리고 얼굴을 멋지게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포즈라든지 어떤 이제 단단한 태도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 그렇죠? 말하는 기술 이런 거를 익히면 성공한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내면부터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주장하는 그것의 가장 큰 중요한 거는요. 스스로서는 개인의 승리가 우선이 되고 근데 개인의 승리는 내가 의존적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패러다임 거기에서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독립성으로 진격한다라는 거예요. 독립성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독립성으로 진격한 사람은 스스로 선 사람은 윈윈이라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 다음에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함께 힘을 합쳐서 목적과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시너지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상호 공동 승리, 상호 의존성을 달성하게 됩니다. 상호 의존성을 달성해서 아름다운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윤활제를 달아주는 게 심신을 단련하라 전인 성장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네,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존 맥스웰 성장 그 15가지 성장 법칙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서머리하고 또 상호 보완의 관계가 있고 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숙의 여정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습관 1. 습관 1은 주도적이 되라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스티븐 코비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의 잠재력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지?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는데 경영이라든지 이제 경영학 교수였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문헌들을 돌아보면서 근데 하루는 자기가 휴가를 갔는데 문헌들을 보기 시작을 하다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책이 뭐냐면 나치 수용소에서 가스 수용소 거기에 자기 친척이라든지 이렇게 다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저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희망을 갖다가 또 가스실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자기 절망 가운데서 죽어나가는 그 가운데 자기도 굉장히 우울해졌죠. 그리고 죽을 시도도 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빅터 프랭클의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까지 갔다가 갑자기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들이 나치들이 압제한다고 가스를 주여한다고 그리고 고문을 한다고 내가 꼭 슬퍼하고 화내고 열받고 절망하고 해야 되나?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굉장히 큰 문장,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압력을 가해도 거기에는 내가 새롭게 반응할 만한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스페이스를 넓혀라. 이 공간을 넓혀라. 이 공간을 넓히는 데 있어서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주도적 행동이라고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데 이 선택의 자유에서 4가지 인간의 천부적인 능력을 사용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극이 올 때는 멈춰서 생각하고 평가하고 선택한다. 이게 자아의식. 자극이 올 때는 멈춰서 생각해 본다. 창조자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부적인 재능 중에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자아의식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주신 거예요. 상상력. 그 다음에는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양심.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도 있는 양심. 사람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양심.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의지까지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추즈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자아의식, 이제 stop, think, evaluate, choose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자아의식을 개발해야 돼. 먼저는 우리가 자아의식을 개발해서 이 선택의 자유를 넓혀라. 탓하는 자아에서 책임지는 자아로 하는 게 주도적이 되랍니다. 습관 1에 주도적이 되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주체적 선택과 행동을 할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간격이 넓을수록 자신만의 영향력을 넓혀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대단한 발견이고요. 그리고 아주 동의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세계관과 사고방식, 또 철학, 그리고 신앙, 그리고 진리, 원칙, 이거에 근거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선택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보세요. 자아의식, 이게 습관 1입니다. 습관 1. 상상력과 양심을 통해서 습관 2로 갑니다. 뭐예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내가 뭘 할까? 그러면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는 어떤 필요가 있고 거기에 반응할까? 이제 소명에 대한 얘기까지 2가 답니다. 그 다음에 의지를 사용해서 중요한 것, 소중한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 2, 3입니다. 1, 2, 3의 법칙이. 그래서 여기 이 한 스크린에 어떻게 보면 습관 1, 2, 3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볼게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넓혀라.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간격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본능적인 사람, 반사적인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본능, 책임 전가 말들이 나오죠. 그죠? 셀프 디펜스가 하는 겁니다. 관심의 원을 넘어서 영향력의 원을 넓히자까지 갑니다. 그래서 반사적인 말의 예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말 주고받으면서 하면 좋은데 여러분 혹시 마이크 키신 분들은 한번 하셔서 저랑 같이 이제 반사적인 말과 주도적인 말을 얘기 나누면 좋겠는데 혹시 누가 마이크 좀 잠깐 키실래요? 네. 마이크 키실 분 없으세요? 켰어요. 예. 반사적인 말 한마디 읽어주시면 제가 이제 주도적인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반사적인 말을 읽을게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 대안을 찾아보자.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모두야. 어떡해.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약간 감정을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그죠? 걔가 나를 진짜 미치도록 화나게 하네. 나는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 조절한다. 네. 그 사람이 이건 절대 허락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해. 내가 적절한 반응을 선택한다. 나 할 수 없어. 내가 선택한다. 이거 해야만 해. 어떡해. 내가 원한다. 이거 만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반사적인 말, 그리고 주도적인 말, 이제 언어부터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습관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통 보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고요. 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반사적인 말은 그것 때문에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죠. because of, 이거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면 이 환경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사실은 언어를 이제 주도적으로 바꿔보면 뭐뭐일지라도라는 표현을 쓰면 좋습니다. 네, 내가 뭐에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가 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에 놓였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대안을 찾아보자. 선택할 수 있다. 조절이 가능하다. 내가 책임진다. 설득할 수 있다. 원한다. 할 것이다. 도전하는 것이죠. 네. 결국 주도적이 되라는 이제 첫 습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이제 방향성을 결정짓습니다. 이쪽,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향 속에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영향을 미칠 분야를 선택해서 그걸 넓히는 삶을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있죠.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마이클 조단 같이 농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래도 페더러나 조코비치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관심의 원이 있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관심이 너무 다양하다 보면은 정작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들이 축소되기, 찌부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사적인 사람들의 원입니다. 소극적인 에너지가 영향력의 원들을 축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야, 너 할 거 없지? 일로 와. 네, 나랑 같이 어디 가자. 아, 너 할 일 없지? 지금 오늘부터 나랑 같이 일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통제 불가능력이 똑같이 있지만 주도적인 사람의 원은 자기가 그 주도성을 갖는 거죠. 책임성을 갖는 거죠. 그리고 자극과 반응이 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세계관에 근거해서, 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성령 안에서 그것을 넓혀가면서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들을 넓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에너지가 영향력의 원을 확장시킨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 부분들을 다뤘죠. 우리 두 번째 습관입니다. 끝을 생각하고 행동하라.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 여러분, 설계도를 짓지 않고 집을 짓는 거는 금방 무너지기 쉽죠. 그래서 튼튼하고 꼼꼼하게 먼저 상상하고 그리고 계획도 세운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사실은 집 짓는 거하고 같은데 한 번인데 우리가 플랜을 깊이 세우지 않고 사명을 생각해 보지 않고 시도부터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원칙에 근거한 이제 주도적인 생각으로 내 인생에 책임지는 존재로서 하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을까? 그리고 상상력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 사명 선언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치와 비전 선언문, 저는 목표 설정 이런 표현을 이제 인파워 코치 코스에는 이런 걸 하는데 여기에는 개인 헌법과 같은 자기 사명서를 작성하라. 비슷해요. 저하고 확고한 자기 사명서가 있다면 어떤 변화도 헤쳐가고 편견과 선입관에 따라 경솔히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상력과 양심을 충분히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가운데서 상상하고 또 내게 주신 어떤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네 가지 안정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먼저 단단한 이 책임성과 또 원칙에 근거한 사명에 의해서 안정될 때 우리 삶이 안정돼 갈 수 있죠. 그리고 지침, 어떤 가이드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이드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혜에 따라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정감과 명확한 지침은 지혜를 낳고, 그리고 그 지혜가 역량에 불을 붙이는 스파크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이제 삶의 어떤 사람들의 중심이 있습니다. 나는 돈 중심이다. 나는 가족 중심이다. 나는 소유, 일, 쾌락, 친구, 적, 교회라고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중심이죠.
그래서 교회 사람 중심, 또 교회 행사 중심,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와 원칙에 근거한다면, 그렇죠?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지침을 그것이 주고, 그리고 지혜를 가져다 줘서 결국에는 나의 최대한 역량을 일으켜 준다는 거죠. 예, 이런 한 분, 이제 3P 자기 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강규영 대표님의 그것이 있는데, 뭐 제 거를 쓸 수 있지만 이거랑 이제 형식이 좀 달라서 스티븐 코비의 얘기하는 것들을 그대로 나의 사명은 이렇게 하고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것을 섬기겠다. 나의 역할에 대해서 제자, 남편,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사장, 친구, 구역장 이런 식으로 자기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 부분들을 또 해나가실 수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긴급한 것만 쫓아다닐 것인가? 아니면 중요한 일을 미리 해놓음으로써 긴급한 것을 줄일 것인가? 어떤 사람들 초치기 하면서 정말 이거는 긴급하고 중요해 하면서 마지막 데드라인까지 가서 그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어로는 procrastinator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그 마감 기간까지 이렇게 초치기 하는 게 집중력이 좋아지긴 하는데 사실은 계속 그러면 계속 그런 여유가 또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이 매번 하잖아요. 위기가 오고. 근데 급박한 문제를 하고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이게 진짜 중요해 하면서 승진이 걸린 문제야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활동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렇죠? 예방하고 생산 능력을 활동하고 생산 능력, 그렇죠? 생산 능력은 예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금알만 생각하면은 황금알 얻으려고 거위 배를 가르는 동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위를 소중하게 여기고 생산할 수 있는 영역. 뭐 회사 같으면은 이제 직원들이라든지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 생산물이 좋은 그게 나온다. 그래서 인간관계 구축, 새로운 기회 발굴, 중장기 계획 오락 이런 부분 오락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재충전 우리 김종국 님이 지금 여수에 하셔서 재충전하고 계신 것 같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3, 4분면의 활동들은 좀 줄어든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또 정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긴급한 것들도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야. 미리미리 해나가고 그 시스템을 만드니까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승승을 생각하고 추구하라. 그래서 성숙도는 용기와 배려 간의 균형을 말합니다. 성숙도는 용기와 배려 간의 균형. 보세요. 이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면서도 용기가 있어야 하며 공감적이면서도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승승은 뭐냐면 상대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데 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승패적인 패러다임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내가 이겨야지 내가 이겨야지 내가 비즈니스 성공할 수 있지. 너는 져야지. 승패 패러다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패승이 있어요. 패승은 뭐냐면 아유 내가 희생해야지 이러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렇게 내가 약자니까 뭐 까라면 까야지 이러면서 계속 자기의 그런 거를 제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높은 용기, 높은 배려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용기, 높은 배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도 높이고 배려도 높이는 승승 패러다임까지 가는 겁니다. 타인에 대해서 관대하면서도 용기가 있어야 하며 공감적이면서도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용감해야 한다. 이것이 승승의 바탕이다.
그래서 용기가 많지만 배려가 부족하다면 승패, 또 배려는 충분하나 용기가 부족하다면 패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 또 아니면 우리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역지에 이런 사람이 없기를 또 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승승의 패러다임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도는 뭐라고요? 용기와 배려 간의 균형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승승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지금 이 공동체의 성장, 조직의 성장 그 프로세스까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승의 5차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승승이 되려면요. 승승의 마인드를 가진 내면이 변화되거나 내적인 부분이 갖춰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그 내적인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실, 그다음에 성숙은 머추리티가 있고, 풍요라는 거는요. 내가 잘 되면 너는 안 되고 네가 잘 되면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패러다임은 빈곤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풍요의 패러다임은 우리 서로가 잘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서고 네가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로 이제 이 내적인 성품이 가면은 이 성품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그것이 전달이 됩니다. 이거를 감정은행 계좌라고 표현하는데요. 감정은행 계좌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은 저절로 계좌가 하나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인출과 예입이 될 수 있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를 예입하는 거예요. 승승을 하려면요. 신뢰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뢰를 하는 관계면은요. 합의가 돼야 될 부분들은 또 합의할 수 있는 자세까지 갑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분들은 일단은 종속 관계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보스, 직장에 들어가면은 상사가 있고요. 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업원이나 부하 직원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같이 존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종속 관계에서 상하 관계에서 대등 관계로 갈 수 있다면, 그렇죠? 그 종업원이라든지 그 직원도 승할 수 있다면,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좀 이따 이제 지원 시스템에서 보면은 보상 시스템이라는 페어한 보상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는 감독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감독할 수 있도록 저 누가 감시하는 어떤 지시적인 그런 걸 넘어서, 그리고 지위를 넘어 동역자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원 시스템에는 이제 목표와 가치가 있고요. 승승 보장 시스템이 있고요. 보상 시스템. 그다음에 진짜 직원이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문제일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과정입니다. 과정은 이제 5단계, 6단계까지도 통합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서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갑니다. 맞죠? 예, 아셨죠? 승승이라는 거는 과정이다. 감정은행 계좌는 이런 거예요. 인간관계에 구축하는 신뢰의 정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사람을 만나면 스스로 저절로 생긴다 그랬죠. 뭐 제 아내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잘 못해주면은 아내가 제 말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리고 삐져가지고 밥도 잘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면 입금이 되는 거고, 약속 안 지키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복되는 사과를 하는 경우는 출금, 사과도 안 하는 경우 엄청 출금. 그래서 예입 방법, 이해와 양보, 사소한 일에 관심, 약속의 이행,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 언행일치. 여러분, 정직하고 언행일치는 조금 달라요. 정직은 그렇죠? 이제 사실을 행동으로 해서 증명이 되는 거고, 근데 언행일치는 행동이 말을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진지한 사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승승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은 이제 실천으로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냐, 또 할 필요가 있냐면요. 먼저 내가 내 말 좀 들어봐라고 표현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적 경청을 하라라고 표현 씁니다.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반영해주고 자신의 말로 정리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들을 청자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저도 자세히는 못 보다가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왕의 귀로 들어라. 지금 왕의 귀인가 봐요. 엄청 크다. 그렇죠? 그다음에 10개 십자와 눈목자가 들어가 있네요. 10개의 눈을 가지고 들어라. 귀 기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라. 사람과 두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들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자의 영적 거시성이라고는 할까요? 그래서 그런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짜 목소리나 내용만은 7%밖에 소통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어조나 억양도 38%, 그다음에 몸짓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많은 퍼센테이지를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들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정감이 있어야 경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승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처방 전에 진단하기, 듣기의 5단계, 무시하고 듣는 척하고 선택적 듣기, 집중적인 경청, 그다음 마지막이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이죠. 네. 저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떨 때는 무시하거나 어떨 때는 듣는 척만 하거나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공경은 감정은행 계좌에서 막대한 예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심리적 공기를 제공해서 치료 효과도 가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6번째는 이제 시너지인데요. 그 시너지는 신뢰가 높을 때 또 협동이 높을 때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신뢰가 중간 정도이고 협동도 중간 정도일 때는 적정한 정도에서의 타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뢰도 낮고 협동도 낮은 상태의 사람들끼리는요, 승패나 패승의 패러다임입니다. 한 부부를 보세요. 오래 기다린 가족과 낚시 휴가를 가고 싶은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다다음 달에 우리 휴가 여기로 가기로 하자. 그리고 내가 낚싯대 주문한다. 그러면서 애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근데 아내에게는 그 휴가 기간에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아프고 하니까 엄마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같이 살면서 돌보고는 있지만 엄마한테. 그래서 낚시 가려는 것과 떨어진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부가 생각이 다른데 그걸로 그냥 신뢰가 낮고 협동 지수가 낮다 보면은요, 갈라지게 되는 거죠. 당신은 당신대로 가. 난 나대로 애들이랑 낚시하러 갈게. 휴가 진짜 금쪽 같은 1년에 한 번, 2번 있는 휴가인데 뭐 이러면서. 근데 정말로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또 협동과 존중하는 의지가 있으면요, 감정은행 계좌를 쌓고 신뢰가 높아서 제3의 대안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시너지는 승승이 그렇고요. 그리고 시너지는 그래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그러면 혹시 어머니 집 근처에 낚시하고 휴가할 만한 데 있을까? 이런 데까지 가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배려하고 아내는 또 내가 한번 그래서 찾아놨어요. 뭐 이러면은 서로 그냥 하트가 뿅뿅뿅뿅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시너지는 동역의 시너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한국 분들끼리 또 아니면은 해외 분들과 인터내셔널 동역도 필요하고요. 또 현지인들과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민족 자체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독자적인 열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시너지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쇄신하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전인 성장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쇄신할 필요가 있고요. 영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쇄신에는 독서, 상상, 계획 수립, 저술, 여기 뭐 기도 같은 게 있겠죠? 여기 영적이라고 잘못 나왔네요. 육적입니다. 지적입니다. 지적. 네, 지적. 그다음에 영적인 면에서는 가치, 학습과 명상, 기도, 그리고 사회 감정적 봉사, 공감,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또 존 맥스웰은 15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스티븐 코비적인 어떤 패러다임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들은 또 지적인 부분, 인지, 계획, 호기심, 확장, 정서적 부분, 신체적인 부분. 여러분의 성장이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게 더 사랑과 기회를 주니까요. 네. 끊임없이 셋이 나라까지 마쳤고요. 제가 이제 스티븐 코비의 책과 또 존 맥스웰의 책과 또 제가 쓰는 이제 인파워 리더십의 책과의 키워드를 또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스티븐 코비 1단계 주도적이 되라, 2단계 사명 목표 발견하라, 3단계 세 번째 습관 소중한 거 먼저 하라, 4번째 윈윈, 5번째 경청 후 설득, 6번째 시너지, 7번째 쇄신. 그 다음에 스티븐 코비의 8번째 습관이 있어요. 굉장한 책입니다. 이거 되게 좋아요. 예, 제가 엄청 좋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존 맥스웰로 가보니까 의도적인 삶, intentional living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성장 법칙 1법칙도 의도적인 삶. 사명과 목표를 발견하라. 예, 꿈을 테스트하라. 꿈마클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중한 거 먼저 하라. 예, 리더십, 리더 마클. 그리고 이거를요, 저는 인파워 리더십에는요, 첫 번째 삶을 헌신할 가치와 비전을 발견하라. 그 다음에 꿈을 테스트하면서 자유인이 되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인파워의 삶을 결단하라 이렇게 해서 이어집니다. 저도 이것과 이제 결국에는 윈윈, 그 다음에 여기 관계 이러면서 만남 잘하기까지 이어지고요. 경청 후 설득하라. 그리고 이거는 소통과 연결하라. 이제 다음번에 하는 소통과 연결 마스터 클래스인데 저는 이제 격려 잘하기. 시너지를 창조하라. 그리고 이제 위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하느냐. 영향력 마클. 그 다음에 인파워하기. 전인을 쇄신하라. 어떻게 성장하고 배울 것인가. 성장. 그다음에 공동체 세우기. 그다음에 타인의 내면의 소리를 찾고 내면의 소리를 찾고 타인에게도 삿도록 고무시켜라. 그다음에 5단계 리더십. 존 맥스웰의 5단계 리더십. 그다음에 난 인파워로 나의 무브먼트 메이커 되기. 이것까지 이제 제 그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 이제 시작하고요. 이건 작년 그 브로셔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소통과 연결 강자의 법칙 10가지 법칙 다음 주 같은 시간입니다. 9시에 이렇게 합니다. 10가지 법칙 맛만 보여드리면 영상 말에 기공단 경영한다 말하지 이거 이제 외울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그리고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에는 2가지 보너스 테드 소통 법칙 그 다음에 스토리 텔링 법칙